거기에 김정은이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명분으로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한반도 문제에서 김정은이 강대국 정치를 흉내내겠다. 사실상 중국의 평판 때문에 3자 연대는 중국이 주저할 거예요. 시진핑이 또 2020대 대만 침공 안 하기로 나한테 약속까지 했다. 또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단란투자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디펜스 뉴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현 군사평론가입니다. 그동안 이제 디펜스 뉴스에서는 주로 무기체계와 방위산업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중국 9월 3일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특별한 인사이트를 가신 전문가분을 한 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게는 이제 선배님 같은 분이신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형 고문님을 제가 오늘 특별히 섭외를 했습니다. 고문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수형입니다. 이 얘기를 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얘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고문님이 좀 특별한 책을 한 권 냈다라는 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보니까 이제 얽힘과 연루의 한반도 국제 정치인데, 사실 얽힘이라는 단어도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좀 간단히 좀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얽힘과 연루의 한반도 국제 정치예요. 그러니까 얽힘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 핵심은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지속되면 이 자체가 얽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외교안보 영역에 적용을 하면 동맹도 한미동맹 같은 경우, 나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안보적 얽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한미동맹 정책, 한국의 한미관계 아니면 한국과 나토의 안보협력, 다 실질적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얽힘 현상이 보다 더 복잡해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얽힘이라를 쓴 거고, 그다음에 연루라는 거는 얽힘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나한테 손해보다는 득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연루라는 거는 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자님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해. 그러니까 사회자님하고 얽힘 관계가 아니면 나 이 행동 안 해. 예, 그래서 연루는 얽힘의 부정적인 형태. 예, 그 얘기의 제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의 내용도 사실은 2022년부터 국제관계가 상당히 유럽 안보, 인도태평양 안보, 한반도 안보가 사실상 과거보다는 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에게도 그 연루라는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얽힘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연루인데, 그래서 이 책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에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 책이 총 20챕터인데요. 일단은 전문 학술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금 교양 수준에서 일단 나토와 한국과의 관계가 최근에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 그다음에 시청자들에게 나토에 대한 이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한 나토 이야기를 좀 반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반 정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닥친 외교안보 현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풀어나가야 할 외교안보 숙제, 과제들, 이거를 좀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최근의 이야기, 그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담담하게 칼럼 형식으로 써냈습니다. 많이 좀 구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수영 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나토 관련돼서 전문가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제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토가 도대체 뭐 하는 데지? 하고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침부터 예. 바빴는데, 이제 오늘 중국의 그 승전, 예, 전승절. 전승절 예. 열병식이 있습니다. 이제 9월 3일 열병식이 있었는데, 뭐 지난주만 해도 사실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예. 김정은이 이제 참석한다 그러면서 이게 상황이 반전됐는데, 이번 이 김정은의 그 중국 방문과 이 열병식 참석, 고모님은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예, 일단은 우리가 중국이 명분으로는 전승절 80주년을 기념 행사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실 역사를 조금 과거로 되돌려 가지고 2022년도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돼요.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2월 달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출발점이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여기에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참석을 하면서 나토와 한국과의 이 얽힘 현상이 강화됐죠. 이게 왜 역사적으로 분수령이 되냐면은 당시는 이제 미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였기 때문에 사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대 그다음에 중러 연합이 옹호하는 권위주의 세력이 대안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대안적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면서 글로벌 질서 경쟁이 본격화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뭐 우방국이든 동맹국에 관계없이 방위비 분담과 막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을 하니까 이러한 질서 경쟁이 약간 흐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1차적인 외교 정책의 목표는 중국 봉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당연히 여기에 대항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중국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 전승절의 의도나 목적은 첫째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잖아요. 중국몽을 이룩하겠다. 즉 나름대로 중국이 원하는 글로벌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나는 중국은 그러한 힘과 의지가 있다. 이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항 전선을 형성하고 결집하기 위한 나름대로 우군 확보 차원,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번 중국이 보여주는 전승절 80주년 의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한 6년 만에 지금 이제 중국을 방문한 거고, 사실 저도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베이징 가는데 올해 한 7월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급반전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자 외교 행사에 거의 처음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중국의 초청에 이렇게 반응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약간 이제 북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3-4가지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나 휴전 상태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좀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해서 좀 경제적인,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경제적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뭐 안보는 러시아로부터, 뭐 이런 목적 때문에 갔다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해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승절의 목적이 글로벌 질서 경쟁 차원이다 보면 김정은이 저는 간 의도는, 일단은 저도 이제 오전에 TV를 봤는데 시진핑을 중앙에 놓고
오른쪽엔 푸틴, 왼쪽엔 네. 김정은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을 빼고는 다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보여주는 거는 미국을 향해서 강대국 경쟁 정치를 펼친 거예요. 거기에 김정은이 참석했다는 거는 세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김정은 스스로가 우리도 강대국이야. 우리도 강대국이야. 그래서 북한의 국가적 위상을 강화시키자는 이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과연 북중러 3자 연출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들 3자 간의 안보 협력이 3자 연대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많고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그러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근데 저는 약간 해석을 달리해서 3자 연대보다도 사실상 중국의 평판 때문에 3자 연대는 중국이 주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북중, 북러, 중러 이 양자 협력이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3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자의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의 폐쇄적이고 은둔적인 국제 행보에서 이제는 여기에 첫 다자 무대에 나타남으로써 앞으로는 적어도 국제 무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겠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신호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게 전승절의 중국의 의도가 글로벌 질서 경제 대안적인 질서를 모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끈끈하게 손잡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반미면서도 대안적 글로벌 질서 모색인데 그게 내정 불간섭. 예, 뭐 보통 우리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는 인권을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건드리지 마. 내정 불간섭.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체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요. 꼭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여만 됐냐. 그러다 보니까 비서구적 국가들, 권위주의 국가들이 중러 연합 세력에 많이 들어와요. 뭐 독재 국가도 당연히 들어오고 거기에 김정은이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대안적 질서 모색에 중러와 같이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핵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위해서 김정은에게 I love 김정은 그러면서 약간 러브콜 그런 게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김정은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의 어떤 기대감, 바람을 활용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서 김정은이 강대국 정치를 흉내내겠다. 그래서 상당히 주도권을 잡고 뭐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남한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통미봉남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상당히 무시 전략. 우리는 강대국으로서 이제 미국과 직거래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향후 대응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종합적인 경제적 측면도 있고 정치적 측면도 있고 외교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김정은이 이번에 전승절에 참여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한반도 남북관계 이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모님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강대국적인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접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가기 전에 갑자기 이제 뭐 ICBM 만드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ICBM 만들어라 뭐 이런 거 했는데 약간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강대국 차원의 입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뭐 독려하고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저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러 경중이잖아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도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이후에 이제 안미 경중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약간 남북한이 뭔가 생각하는 게 약간 겹치는 부분도 살짝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전술적 열병식에서 네. 저도 한 1시간 좀 넘게 이제 생방을 했는데 요번에 열병식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중국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좀 신형 뭐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간의 예. 이 군사적 그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사일 관련돼서 사실 미사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의 무력을 이제 원거리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런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좀 이런 측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열변식 보고 그다음에 사실 이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기 전에 또 8월 31일 중국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네. 또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 하나가 현재 정세를 바라보는 발언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좀 이분법적이더라고요. 지금의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 뭐 이런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사일 쭉 특별히 이제 둥풍 시리즈 네. 나왔잖아. 17, 뭐 24, 26, 30몇. 네. 이게 다 중거리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최근에 미국이 필리핀에 중국 본토를 겨냥한 네, 타이푼. 네. 타이푼하고 또 일본 요번에 훈련하면서 뭐 임시 배치를 했다. 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 지금 가장 핫 이슈로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 등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이거를 군사안보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대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과거부터 A2AD라고 해서 네. 그 접근 차단 전략, 접근 거부 전략. 예. 여기서 이제 접근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주로 미군의 군사력이겠죠. 네. 그러면 미국 군사만 항공모함을 띄워서 항공모함에서 이제 나름대로 비행기 전투기를 발진하는데 항공모함을 대만 지역으로 접근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죠. 이 둥풍 시리즈 특히 네. 언론에 둥풍 26 같은 게 상당히 그 항공모함 킬러로 잘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에게는 대만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건 맞죠. 역으로 필리핀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미일 훈련에서 일본에 갖다 놓겠다는 중거리 미사일 타이푼 이런 거는 사실은 한 1300에서 1500대 베이징 중국 수도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데 네. 과연 저는 이제 또 하나는 그 트럼프의 의도는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결보다는 사실은 그 중국과 화해를 좀 하면서 중거리 핵전력 군비 통제를 의도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중거리 핵전략이라는 거는 1987년 12월 달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의 네. 그 INF 조약 체결해서 이게 당시에는 이제 냉전 종식의 신호다 그랬는데 오늘 한 20, 3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소련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 세계 강자로 지금 부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중국은 이 INF의 구속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는 전략가인 것 같아요. 일기 대통령 때 2019년에 INF 조약을 폐기 처분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대상이 중국은 안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제한을 받느냐. 중국 들어오라.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번에 미국이 그러한 중국 본토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대중 봉쇄 위협 차원도 있지만 좀 화해적이고 뭐 나름대로의 지역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향후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간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군비 통제 협정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엿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모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INF 때문에 뭐 과거 이제 미소 간의 그런 예. 준중거리 미사일 경쟁이 사실상 이제 끝났고 예. 그리고 미국도 안 만들고 러시아도 이제 사거리 500km 이상 되는 건 안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준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확 늘렸잖아요. 그게 그 둥풍 시리즈가.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요번에 열병식 때도 이제 둥풍 26 예, 이런 예. 것들이
사실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예. 5,000km 미만의 미사일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예. 그다음에 저는 열병식 보면 놀랬던 게 이제 그 전에 19년도 열병식이나 15년도 열병식 보면 이제 대만을 주로 때리는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열병식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메시지가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도 보면 연설하는 걸 보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은 또 없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고모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만약 중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질서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27년도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과연 그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정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말아야겠죠. 예.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정세에서 대만 문제는 대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글로벌 질서 경쟁을 하고 특히 한반도 동북아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느슨한 진영 구도가 형성이 된 건 사실이에요. 알게 모르게. 과거 냉전 때처럼 강한 그런 결속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을 과거에는 대만 문제, 뭐 북핵 문제, 뭐 유럽 우크라이나 문제 개별적 따로따로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얽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유럽 안보하고 대서양 안보하고 인도 태평양 안보하고 한반도 안보하고 이게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대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 생긴다. 이거는 대만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핵 문제하고도 연관되고 남북 관계도 또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만 문제를 단순히 중국의 중국몽 차원에서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일시키겠다. 이 차원이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주변 국가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중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또 지역 내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적인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미국의 지금 헤그세스나 콜비 같은 국방 정책 차관하고는 좀 틀리게 트럼프는 예. 역설적으로 시진핑 관계 좋고 시진핑이 또 2020년 대만 침공 안 하기로 나한테 약속까지 했다 또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일어나기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이제 9월 3일 열병식 통해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신냉전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과연 진짜 정말 신냉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얽힘과 연루에 의해서 이렇게 편이 나뉘어지는 건지 사실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과거 냉전이라는 거는 어나더 세계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개방 경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련은 공산주의고. 그죠? 예. 그다음에 계획 경제. 이게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냉전이 종식되고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다음에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 전까지 30년 동안 세계화였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세계화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아예 디리스크해서 떨어뜨리다 하더라도 사실 얽혀 있거든요.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신냉전이 되려면은 명확하게 새로운 그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념이 강조돼야지 돼요. 이데올로기가.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세계가 너무 얽혀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과 미국은 대결적으로 양상을 취하지만 중국과 또 미국의 가장 우방국이고 동맹국인 유럽하고 유럽과 중국은 나름대로 경제적 정치적 물론 이제 그 제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교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냉전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다만
다만 새로운 질서를 중러가 일정 부분 좀 모색하는,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이라기보다는 각자가 그리는 질서 이행기, 예, 그 과도기 된 양상이 저는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남북 관계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열병식 관련된 뭐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좀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2020년대 들어와서 일단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적대적 두 국가에서 그게 이제 지난 그 하노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남한 정부에 대한 어떤 배신감, 분명히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예. 우리도 또 미국으로부터 또 이게 약간 배신당한 측면이 사실 있는 거죠. 일단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했고 나름대로 각자 살자. 이 측면이 강하고, 그다음에 특히 북한이 그러니까 냉전 종식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냉전 종식 이후 9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죠? 고난의 행군. 예. 지금 북한 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에 비하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거기에다가 북한은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2022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또 다른 기회의 창을 마련해 준 건 사실이에요. 기회의 창을. 이쪽 이제 모멘텀. 네, 모멘텀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은 당분간,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 환경은 역설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북한이 조금 욕심을 낮추면은 언제든지 협상 국면은 접어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건 자제하고 가장 최후의 순간으로 미루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분간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노크하거나 접근하기는 힘들고 상당히 무시 전략을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강대국 정치를 좀 흉내내면서 무시 전략을 취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근데 사실은 우리 정부는 제가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난 윤석열 정부까지 이게 8대 정부예요. 그렇죠. 네, 8대 정부에 가만히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국내에는 이게 보수니 진보니 뭐 좌파니 우파니,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전략 공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을 무시하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느냐. 북한을 우리가 완전히 접근을 안 하고 무시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존의 남북 관계를 모색해야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북한의 입장과 관계없이 대화와 만남을 위한 제스처, 일관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처럼 두드리라, 그문 열리라. 그게 남한의 그다음에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정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뭐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예. 남북 대화 못지않게 사실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그 전부터 이제 선거 활동할 때부터도 전화 한 통화하면 김정은과 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 2017년에는 엄청 싸웠잖아요. 뭐 예. 자기 책상에 작은 버튼 있다, 큰 버튼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는데 향후 좀 북미 관계는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 전문가들 약간 우려한 사항이 뭐냐면은,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사실상 핵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북한의 군사력을 진단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8개월 전인데 난리 났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기존의 어떤 문법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연설문을 보면은 대통령 취임 연설 보면 평화주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우크라이나 평화, 뭐 지난 뭐 콩고 평화, 그다음에 중동 평화, 북핵에 대한 어떤 평화적 접근, 협상이 일정 부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십으로 트럼프가 이게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이제 이런 가십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미 협상은 핵 협상은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하나는 북한이 주기적으로 군사 도발을 하면은 나름대로 한반도나 동북아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일단 그러면 군비 통제, 그러니까 군축이 아니라 군비 통제 핵 협상을 제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북한 쪽에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겠지만 굳이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군축이 아니라 군비 통제고 협상이라는데 한번 만나가지고 진짜 미국의 속내가 뭔지 의도가 뭔지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이게 핵 협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북미 협상은 열려 있다고 보고 이게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안보에 저는 긍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했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처럼 한국도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